사람들은 항상 캐나다가 감히 그런 결정을 내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이웃 국가는 얌전하고 예의 바르며 현실적인 형으로 여겨졌습니다.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동맹국, 심지어 상대가 접시를 깨트려도 절대 식탁을 뒤엎지 않을 나라. 하지만 이제 자국 경제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정면 위협 앞에서 오타와의 정치 무대에 하나의 질문이 번개처럼 달립니다. 이번에는 다를 수 있을까? 이번에는 캐나다가 말이 아닌 훨씬 더 근본적인 것으로 방역할 수 있을까? 철강도 아닙니다. 자동차도 종이도 목재도 아닙니다.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모두가 필요한 것. 쇼윈대는 없지만 대륙의 모든 식사, 모든 수확, 모든 한 끼의 가격을 형성하는 요소. 사람들은 그것을 핑크 골드라고 부릅니다. 정식 명칭은 칼륨입니다. 이제 그 칼륨이 이번 무역전쟁의 방향을 결정짓는 보이지 않는 실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미 위협에 서명했습니다. 만약 8월 첫째 날까지 양자간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모든 캐나다산 제품에 대해 35%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이건 허풍이 아닙니다. 서명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으며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국경 너머에서는 마크 카니 총리가 외교를 지키면서도 국가의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는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타협적 기류는 지금 완전히 다른 흐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공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하나의 한계점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칼륨은 더 이상 농업보고서의 기술적 수치가 아니라 정치적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카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칼륨은 국경을 넘나드는 다른 상품들과는 다릅니다. 쉽게 대체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필요로 하지만 세계적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충분히 보유한 국가는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주로 서스케처원주에 위치한 지하 매장량을 바탕으로 이 계산의 절대적인 리더입니다. 문서상으로는 상업적 이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권력을 움직이는 지렛대입니다. 미국은 지난해에 530만 톤 이상의 칼륨을 농지에 뿌렸습니다. 하지만 자국 내 생산량은 40만 톤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언제나 그랬습니다. 미국 농민들이 사용하는 칼륨의 90% 이상이 외국에서 들여온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고 벨라루스는 정치적 불안정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 믿을 수 있는 공급처는 단 하나, 캐나다뿐입니다. 이 의존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계약과 통합 물류, 상호 신뢰로 구축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의존이 파트너십이 아닌 취약성으로 다시 해석되고 있습니다. 마크 카니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가 이 카드를 꺼낼 용기가 있는가입니다. 국내 압박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의회 복되는 엘리자베스 메이 같은 이름이 점점 더 강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정부가 이제는 유화적 태도를 버리고 자신들이 가진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미국으로 향하는 칼륨 수출의 즉각적인 중단입니다. 이 조치는 아이오와, 네브래스카, 일리노이, 캔자스 등 미국 농업의 중심부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지역은 도널드 트럼프의 충성도 높은 정치적 기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정신이라면 대륙 전체의 비료 공급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긴장이고 도발이며 캐나다 전략의 윤리적 딜레마입니다. 칼륨은 단순한 광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 식량 안보망에 드러난 신경줄입니다. 칼륨이 없다면 작물 수확량은 급감합니다. 수확이 줄면 가격은 급등합니다.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멕시코, 브라질, 이집트, 필리핀 등 세계 곡물 가격 안정성에 의존하는 모든 나라가 영향을 받습니다. 칼륨은 옥수수를 높게, 콩을 튼튼하게, 밀을 촘촘하게 자라게 합니다. 흙을 식량으로 바꾸는 힘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크 카니는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디지털 세금 철회를 양보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프로그램에도 상징적으로나마 참여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에 대한 공개 비판도 자제했습니다.
상대방이 주먹으로 문을 두드릴 때조차 그는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이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협정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존중을 지키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캐나다도 자신이 가진 무게를 사용할 줄 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하 깊숙이 붉은 빛이 감도는 칼륨 결정들이 잠들어 있는 그곳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이 숨어 있습니다. 아직 공식 결정은 없습니다. 공식 발표도 없습니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는 보고서가 오가고 계산이 다시 이루어지며 시뮬레이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나리오에서 같은 결론이 반복됩니다. 캐나다가 수출을 중단하기만 해도, 심지어 일시적이라 해도 즉각적인 충격이 발생합니다. 미국 내 비료 가격은 급등할 것이고 생산 비용이 상승하며 식료품 가격이 오르고 유권자들의 여론이 악화되며 그 결과로 트럼프의 협상 태도 역시 바뀔 가능성이 생깁니다. 뜨거운 연설은 필요 없습니다. 공식 봉쇄 선언도 필요 없습니다. 기술적 결정 하나면 충분합니다. 조용한 통보, 물류상의 일시적 중단이면 됩니다. 혹은 더욱 단순하게 캐나다는 다른 시장으로의 수출 경로를 검토 중입니다. 라는 암시만으로도 됩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요한 것은 행동이 아니라 기대감입니다. 예측입니다. 가능성입니다. 트럼프는 공포와 과장, 힘의 연출로 정치를 합니다. 하지만 그가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불확실성입니다. 2025년 캐나다에 산다는 것은 이 전환기를 매일 체험하는 일입니다. 슈퍼마켓 줄에 서면 가격표가 지난주와 더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농촌에서는 농민들이 자재를 기다립니다. 도착하지 않거나 너무 비싸게 도착합니다. 중산층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예산이 그 어느 때보다 조여드는 것을 느끼며 그 노력이 아직도 가치 있는지 자문합니다. 그리고 이 일상 속에서 월급과 생계 사이의 그 좁은 틈에서 칼륨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기술 용어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세계가 강제로 다시 그려지고 있다는 섬세하지만 날카로운 인식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협조적이고 예측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캐나다가 이제는 변곡점을 손에 쥘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옮겨갈 기회. 오만함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입니다. 현실은 단순합니다. 미국은 자국 농업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캐나다산 칼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자재가 없으면 농장에서 식탁까지 이어지는 공급망 전체가 취약해집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이 문제가 외교관이나 기술자가 아닌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리자이나에 사는 57살의 애니는 그중 한 명입니다. 그녀의 아들은 서스케처원 주의 칼륨 광산 중 하나에서 일합니다. 애니는 한 번도 지정학에 관심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관세나 무역 수지, 전략적 수출 같은 말은 그녀에게 먼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그녀는 뉴스 방송을 보며 옆에 노트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를 적고 이름을 적고 제품 코드를 메모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미국으로 향하는 출하가 중단된다면 아들의 일이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방향에 따라 다릅니다. 정부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용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애니는 혼자가 아닙니다. 온타리오 내륙의 구엘프에는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삽니다. 63세의 그는 40년 동안 옥수수를 재배하다가 은퇴한 전직 농부입니다. 그는 삶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뉴스들을 보며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을 느낍니다. 분노와 무력감이 섞인 감정입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캐나다산 칼륨이 없다면 미국 농민들이 훨씬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한다는 걸, 캐나다가 그 가치를 내세울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대가를 수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두렵습니다. 나는 아무도 굶는 걸 보고 싶진 않아요. 그가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걸레처럼 쓰이는 것도 더는 보고 싶지 않아요. 바로 이 모순이 이 논의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캐나다는 강하게 나서는 법보다 협상하는 법을 배운 나라입니다. 기다리는 법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그 상호 의존을 위협으로 바꾸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칼륨이 다른 상품들과 다른 점은 그 중요성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체 불가능성입니다. 단기간에 실질적인 대안이 없다는 점입니다. 알루미늄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새로운 공장에서 조립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칩도 노력하면 대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칼륨은 아닙니다. 그 자체로 존재하고 있는 곳에만 있으며 그 결핍은 직간접적으로 수십억 명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이미 경고했습니다. 전 세계 식량 생산의 50% 이상이 비료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료가 없다면 생산성은 급감하고 저장고는 비게 되며 가격은 폭등합니다. 그리고 식품 가격이 오르면 문명이라는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굶주림은 언제나 어떤 군대보다도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미국으로 향하는 40억 900만 달러 규모의 칼륨 수출을 중단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 그것은 단순한 무역 이슈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덕적 질문입니다. 캐나다는 단지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새로운 세계 속에서 어떤 존재인지 이해하려는 중입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같은 지도자들이 관세를 정치적 무기로 쓰는데 주저함이 없는 세상, 예측 가능성 대신 도발이 우세한 세상, 역사적 동맹도 이제는 가치보다 편의성으로 유지되는 세상, 그리고 절제가 약함으로 간주되는 세상, 바로 이 시점에서 국가 칼륨 비축 전략이라는 제안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2025년 연방선거에서 논의된 아이디어로 캐나다 국민들은 이제 좋은 의도만으로는 부족하며 자립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전략 비축은 국채를 통한 재정 조달로 구축되어 칼륨이 캐나다 내부의 이익에 우선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외부 시장은 그 다음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재정립입니다. 이 계획은 국회의 예산국에서 현재 검토 중입니다. 처음에는 비현실적으로 보였던 이 제안이 이제는 현명한 선택으로 간주됩니다. 결국 칼륨이 그렇게까지 필수적이라면 왜 아무런 조건도 없이 넘겨야 할까요? 왜 국가에서 가장 전략적인 자원을 경제 전 부문의 징벌적 관세를 위협하는 파트너에게 계속 판매해야 할까요? 하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대답은 보고서나 엑셀표에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할리팩스에 사는 은퇴한 교사의 거실에 있습니다. 하루를 마친 뒤 차 한 잔을 들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려 애쓰는 사람, 그녀는 기억합니다. 글로벌화가 약속처럼 들리던 시절을, 자유무역이 평화로 가는 길로 여겨지던 때를, 그리고 지금 세상이 국경과 민족주의 관세 전쟁으로 다시 닫히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상실감과 통찰을 동시에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이해하려면 계약서나 수출 그래프만 봐선 안 됩니다. 이 판을 설계한 인물들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상을 움직이는 그들의 동기를 말이죠. 도널드 트럼프, 통제를 향한 집착, 힘의 언어, 전통적 동맹에 대한 경멸. 시진핑, 장기 전략적 시야, 조용하고 냉혹한 권력 모델. 이들의 뿌리를 아는 것이 우리가 모두 놓인 이 체스를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처럼 세계 질서를 형성하는 대통령들의 전기를 담은 스페셜 이북이 고정 댓글에 제공됩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지도자의 과거를 이해하는 것이 그가 다음에 어떤 수를 둘지 예측하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5년 예측은 생존을 의미합니다.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빵의 가격,
쌀의 가격, 뒷마당에서 자라는 당근, 아이의 도시락에 들어가는 사과의 가격이 캐나다 지하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이 붉은 소금의 가용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그러나 두 나라 사이의 의존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가 눈에 띕니다. 미국은 자국에서 소비하는 칼륨의 10%도 생산하지 못하는 반면 캐나다는 자국 생산량 대부분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그 대가로 관세 위협을 받습니다. 그 관세는 일자리를 위협하고 공급망을 흔들고 심지어 파트너십이라는 개념 자체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한 나라가 자신에게 상상 이상의 힘이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힘이 군사력이 아닌 구조적이며 사회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와 연결되어 있다면요. 그 대답은 정상회의나 의회 회의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엘버타 주의 농부들이 불안정성에 직면해 자신들의 수확물을 새로운 바이어에게 팔길 모색하는 결정 속에서, 또는 서스케처원 주의 지역 공동체들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칼륨 생산량 일부를 국내용으로 비축할 가능성을 고려하는 모습 속에서요. 자존심 때문이 아닙니다. 신중함 때문입니다. 만약 캐나다가 기존의 논리를 뒤집는다면 어떨까요? 미국의 위협 앞에서 수출을 지키려는 대신 그 수출 자체를 협상의 무기로 바꾼다면요? 레토릭이 아닌 구조를 통해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 계획은 바로 이것을 제안합니다. 미국으로의 칼륨 수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이를 국가 비축 전략으로 전환하는 방안입니다. 이 비축은 캐나다 국내를 넘어 다른 대륙의 동맹국들까지도 공급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으며, 그 기초는 상호 존중과 호혜에 기반한 계약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에, 미국 농업 로비에,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에게도.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의 신호가 된다는 점입니다. 캐나다가 이제 지정학적 경제 무대에서 단순한 조연이 아니라 능동적 주체로 나서겠다는 신호입니다. 사실 최근 역사에서 이만큼 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자원을 캐나다가 손에 쥐게 된 일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국민들은 이런 움직임에 준비되어 있을까요? 그 질문은 공기 중에 맴돌고 있습니다. 몬트리올에서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거의 60%가 35%의 관세가 실제로 부과될 경우 미국에 대해 더 강경한 대응을 지지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감정적 지지는 전략적 확신과는 다릅니다. 칼륨을 협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확성과 책임감,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서사 나러티브를 요구합니다. 정부가 맞닥뜨린 가장 큰 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술적인 주제를 국민이 이해하고 지지하며 자신의 자존심과 연결되는 문제로 느끼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필수 자원의 수출을 멈추는 것이 이기심이 아닌 현실주의라고, 보복이 아닌 재편성이라고, 역사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자신의 우위를 알아차리지 못해 종속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금이 있었지만 쓰는 법을 몰랐고, 석유가 있었지만 다른 이들에게 통제당했고, 지식이 있었지만 시장이라는 불확실한 약속에 그 권리를 내주었습니다. 지금 캐나다는 칼륨을 가졌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실제로 변화의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캐나다 기업들은 북미 이외의 구매자들로부터 문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집트가 장기적 공급 계약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안정성을 원하며 선거 주기마다 관세를 무기로 삼는 미국과 같은 불안정한 관계를 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수출 방향을 바꾸는 것은 계약 재검토, 외교적 압력, 물류 재구성 등을 의미합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수십 년간 유지된 편안하지만 허약한 패턴을 끊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렵습니다. 캐나다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타와에서는 마크 카니 총리의 측근들이 이 변곡점의 시기, 티밍,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합니다. 일부 보좌관들은 8월 1일이라는 마감일까지 기다린 후 행동하자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그보다 먼저 움직이며 힘과 자주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딜레마는 실제합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만약 미국으로의 칼륨 수출 중단이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면 어떨까요? 트럼프가 추가 관세, 새로운 위협, 더욱 일방적인 조치로 대응하여 무역 위기를 악화시키면요,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리스크입니다. 실제로는 파기된 파트너십을 아직 유효한 척 연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캐나다가 마주한 갈림길입니다. 그리고 이 논쟁을 더욱 미묘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기술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인 문제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심리적입니다. 한 국가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 국가가 정말로 허락받지 않고 자신의 방향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갈등은 거리에서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밀가루 가격을 걱정하는 작은 빵집들, 공급망을 제고하는 농산물 장터, 전략적 의존성이라는 개념을 이젠 실제 사례로 설명하는 경제학 교수들, 그리고 이 소용돌이의 중심에는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칼륨. 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던 이 붉은 소금이 이제는 세계가 뒤흔들리는 이 순간 캐나다가 어디에 설지 결정할 수 있는 열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캐나다는 실제로 수출을 멈출 필요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암시만으로도 균형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전략, 명확성, 그리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아마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출 문제 그 이상이라는 것을요. 이것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입장의 문제입니다. 탱크나 확성기를 든 대통령이 이끄는 것이 아닌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선택들이 세계를 다시 그려나가는 과정입니다. 왜 지금일까요? 왜 이런 움직임이 예전에는 없었을까요?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캐나다는 미국과의 관계가 어떤 마찰이 있어도 견딜 수 있을 만큼 견고하다고 믿어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예측 가능한 경로 속에서의 안도감, 일정한 수익, 위험한 변화를 미뤄도 되는 안정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리가 무너지기 시작해야 새로운 다리를 설계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 전례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늘 남쪽을 향해 흐르던 캐나다의 에너지가 이제는 서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실제 구조적으로 말입니다. 정치, 기업, 물류의 연쇄적 결정들이 전혀 새로운 에너지 회랑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엘버트에서 시작한 파이프라인이 여러 줄을 가로질러 태평양 해안에 닿고 거기서부터 선박들이 출항합니다. 일본으로, 대한민국으로, 중국으로. 그들은 단지 가스와 석유만 싣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한 메시지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다른 길도 있다는 것을요. 이 변화는 기술적인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정유소에서 일방적 관세로 인해 계약을 잃은 노동자에게 묻는다면 그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을 향한 인프라만을 평생 설계하다가 이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려야 하는 기술자에게 물어보세요. 오직 하나의 출구에만 의존하는 것이 붕괴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임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투자자에게 물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실 하나는 이 에너지 전환이 단지 기술적 변화가 아니라 상징적 전환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배럴과 계약들 뒤에는 자유라는 개념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기를 흔드는 이상화된 자유가 아니라 단 하나의 구매자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외국 대통령의 기분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자유, 어둠 속의 양보에 기대어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 지도 위를 바라볼 때 단 한 방향만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이 변화는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 시장에만 집중하던 농업계 기업인들이 이제는 뭄바이, 자카르타, 도하의 국제 박람회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들도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연구센터를 확장하고 있으며
연방 정치인들은 이전에는 오직 북미 시장 보호에만 쏠려 있던 연설 속에 다각화라는 단어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확장은 흥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긴장으로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캐나다는 예전의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끊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엔 상실감이 따릅니다. 죄책감도 따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가진 것이 적은이 잃지 않으려면 참자고 스스로를 억눌러 왔던 불편한 자각이 따릅니다. 이제 세계는 조연 역할을 거부하는 캐나다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힌트는 지금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의 이면에서 벌어지는 일들 속에 있습니다. 미국이 아직 자국의 수출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데에 구조적 한계를 겪고 있는 동안 캐나다는 이미 지구 반대편을 향해 항해하는 유조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지만 캐나다의 플랜트들은 용량도 야망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처벌을 외치는 동안 캐나다는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힘의 균형은 달라집니다. 이제는 단순한 경제적 자주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것을 짓는 데 필요한 시간, 새로운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시간, 다르게 인식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은 이미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선거도 약속도 핑계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모든 변화 뒤에는 진짜 전환기에서만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이 나중에 결정적 순간이라 불릴지 모른다는 예감. 지금은 단순한 기술적 디테일, 노선 수정, 파이프라인 하나로 보일 수 있겠지만요. 하지만 만약 그게 전부가 아니라면요. 만약 이것이 정체성의 변화 시작이라면요. 지금 일어나는 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잠시 거리를 두고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캐나다는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무언가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캐나다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일어서서는 안 될 자율성을 회복하고 의존을 상호의존으로 바꾸고 중립이라는 말이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 대가가 이미 너무 컸다는 걸 이제는 마침내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마쿠에서는 에너지 기업의 경영진들이 이제 공공연히 전략적 재편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마케팅 용어가 아닙니다. 그건 인정입니다. 미국을 유일한 수출 대상으로 삼는 것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는 인정입니다. 비공개 회의 속에서 지도는 새롭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거의 전부 남쪽을 향하던 선들이 이제는 서쪽, 동쪽, 북쪽으로도 휘어집니다. 덜 알려진 한 가지 수치가 이 변화의 크기를 설명해 줍니다. 현재 캐나다산 원유의 97%가 여전히 미국의 정유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압도적인 비율에도 불구하고 캐나다가 받는 가격은 국제시장에서의 평균보다 낮습니다.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다른 시장으로 보낼 수 있는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캐나다는 유일한 대량 구매자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의 이름은 파트너십이 아닙니다. 강요된 거래, 즉 위장된 강압입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전면 가동될 때의 상황을, 캐나다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일본, 한국, 인도 정유소들이 미국 구매자들과 원유 경쟁을 벌인다고 상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가격은? 협상력은? 결정 권한은? 이것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권 회복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가장 말단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작아 보이는 결정들이 새 시대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한 작은 마을 시장이 시의회를 설득해 액화가스용 항만 인프라에 투자하게 만들었고, 한 노동조합은 아시아 시장 확대를 대비한 계약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잊혀졌던 철도 노선을 다시 살려 농촌 지역과 수출 회랑을 연결하려는 철도 회사의 결정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신문 한 면에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진짜 전환점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환의 중심에서는
또 다른 긴장이 생겨납니다.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예전의 리스크가 종속이었다면 이제는 자만이 새로운 리스크가 되었습니다. 미국을 완전히 등지는 것, 보복이나 감정적 해소로서의 단절, 그 유혹은 실제적이지만 매우 위험합니다. 성숙함은 끊지 않고 다각화하는 것입니다. 파괴하지 않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존중 속의 상호의존은 힘이 되지만 위협으로 쓰일 때 그것은 족쇄가 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루시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64살의 은퇴한 엔지니어로 서부 캐나다의 에너지 프로젝트에 30년 넘게 몸담아 왔습니다. 현재는 켈로나에 살며 에너지 분야의 재편성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가 감동받는 건 그녀는 말합니다. 캐나다가 성장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인식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의 자리가 2차적이라고 믿어왔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아니에요. 루실은 기억합니다. 전략적 결정들이 현장 사람들의 삶과는 동떨어져 있었던 시절을. 논밭에서, 항구에서, 창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정책 결정자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에너지 변화가 일자리, 공급망, 물가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개인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시민이 비록 자각하지 못하더라도 이 변화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책임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잠재력이 있다고 해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파이프라인은 단지 경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징이 되어야 합니다. 계획의 상징, 비전의 상징, 국가에 대한 헌신의 상징, 캐나다 땅에서 추출된 자원이 먼저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되어야 한다는 약속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보호주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로 확보되는 에너지 생산량의 일부를 국내 공급용으로 정가에 보존하자는 제안들, 수출 수익의 일부를 친환경 전환 기금으로 활용하자는 계획, 지역 단위에서는 에너지와 교육, 교통, 보건을 연계한 프로젝트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에너지는 단순한 상품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발전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캐나다가 반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공손한 조연 역할에 머무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시선을 내리깔고 다른 언어, 다른 수도, 다른 논리로 결정된 조치들에 묵묵히 양보를 쌓아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내심 강한 동맹조차 지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철강이 전면에 등장했을 때였습니다. 는 단순한 원자재나 엑셀 항목이 아닌 의미의 상징으로서의 철강, 의존과 재창조 사이의 경계로서의 철강.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미국 고위층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미국은 2025년 6월 캐나다산 철강에 5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예고도 협상도 포장도 없는 노골적이고 잔혹한 조치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계약이 증발했고 며칠 만에 공장들은 교대 근무를 중단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안정적인 생태계의 일부라 믿던 기업들의 복대도 두려움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안정성은 협박 앞에서 버티지 못합니다. 마쿠에서는 마크 카니 총리가 기존의 유화 노선을 유지할 거라고 기대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동적인 연설을 하지 않았고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더 희귀한 선택을 했습니다. 멈추었습니다. 멈춰서 다시 계산하고 거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노동조합의 목소리, 중소기업인들의 우려, 내륙 중소도시에서 터져 나오는 살아있는 고통을 들었습니다. 그가 들은 건 분노도 공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피로감, 그러면서도 명확한 인식이었습니다. 미국의 리듬에 따라 반응만 반복한다면 캐나다는 경제도 자존심도 아닌 생존만 남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캐나다는 철강 수입에 강력한 관세 쿼터를 도입했습니다. 2024년 기준 물량의 절반을 자유무역협정이 없는 국가에 대해 적용.
협정이 있는 국가에는 전체 물량에 해당됩니다. 이 한도를 넘으면 50%의 관세를 물게 됩니다. 엄격하고 계산된 의도적인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민감한 부분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주조 및 성형된 철강이 포함된 제품이라면 최종 생산 국가와 무관하게 더 가혹한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서도 동시에 캐나다는 아시아로부터 수년간 침투해온 적과 공세의 방어막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보호무역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오래 무시되어 온 현실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미국산 철강을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결정은 모순이 아니라 전략적 입장 표명입니다. 새로운 집을 세우는 동안 문을 반쯤 열어두겠다는 신호입니다. 자기 기반 위에서 건설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밖이 아닌 안쪽을 향해 일어났습니다. 수십 년 동안 캐나다 철강은 수출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공공정책은 이 구조를 뒷받침했고 생산은 국경 너머의 수요에 맞춰졌습니다. 남쪽에서 팔리지 않으면 철강은 외부 경쟁 속에 그냥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졌습니다. 이제 여기서 생산된 철강은 여기서 사용됩니다. 법령이 아니라 계약으로 말입니다. 연방정부의 인프라 사업, 다리, 항구, 선박, 학교 모두 캐나다산 철강으로 지어집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더 팔까가 아니라 우리가 생산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 질문을 진심으로 던지면 대답은 아픔을 동반합니다. 그 대답은 수십 년간의 탈산업화, 결정권의 외주화, 생산 기반의 포기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왜냐하면 의도를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재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10억 달러가 철강 산업 현대화에 배정되었습니다. 신형 장비, 더 깨끗한 공정, 부가가치 높은 제품, 수입 대체를 위한 계획이지만 보호주의가 아닌 경제적 전략으로 접근합니다. 과연 캐나다는 이 흐름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그 비용이 높다면, 그 길이 고통스러운 선택을 요구한다면 재창조에는 항상 상실이 따릅니다. 즉흥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마크 카니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시에 7천만 달러를 철강 분야 노동자 직접 지원 프로그램에 배정했습니다. 약속이 아닙니다. 수표입니다. 지원, 재훈련, 전환. 더불어 1억 5천만 달러는 철강 산업지역 사회에 독점적으로 할당되었습니다. 그동안 거인들의 싸움 속에 잊혀졌던 마을들 말입니다. 이 공동체들은 배경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이제는 주연으로 나서고 싶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역할로 호명되고 있습니다. 한편 공공금융 시스템도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형 기업을 위한 특별 신용 라인이 만들어졌고 진입 규정이 완화되었으며 유예 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금리는 인하되었습니다. 이것은 시혜가 아닙니다. 동력입니다. 국가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버렸다는 걸 압니다. 이제는 함께 다시 걷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 현실입니다. 브라질리아도 워싱턴도 다보스도 아닌 곳에서 일어납니다. 수 세인트 마리에서, 해밀턴에서, 트루아리비에르에서 노동자들이 다시 뜨거운 철 냄새를 맡고 떠날 생각이던 젊은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용광로를 설계하고 공장을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수년 만에 가족들이 처음으로 3개월 이상 유효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떤 것이 오래 방치되었던 자리를 다시 찾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썬더베이의 용접공, 리자이나의 작업자, 헬리팩스의 기술자의 일이 의미 있다는 감각,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공정한 톱니바퀴를 만드는 실질적인 구성원으로 여겨진다는 감각입니다. 이 치열한 대립이 고조되는 내내 캐나다는 한 번도 파괴적인 충동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자동 보복이라는 함정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더 어렵고 까다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격한 반응이 아닌 전략적 지성이 필요한 길, 과시가 아닌 계획을 필요로 하는 길,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선언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방식으로 캐나다는 자신이 어떤 나라가 되고 싶은지를 세계에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갈수록 예측할 수 없는 세계 속에서의 존재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자연자원은 단순한 개발 수단이 아니라 권력의 지렛대가 되었습니다. 칼륨 같은 기본 자원은 국가 안보에 무게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철강은 단지 인프라가 아니라 산업의 존속, 집단 기업, 붕괴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국 인구를 먹이고 생산망을 통제하며 국제 협상을 주도하는 능력은 이제 야망이 아니라 역사적 지속성을 위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사실 하나가 분명해졌습니다. 캐나다는 다른 나라의 승인 없이도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리를 구걸할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결정들 뒤에는 무시할 수 없는 깊은 층위가 존재합니다.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결정들 뒤에는 실존 인물들이 있습니다. 살과 뼈, 그리고 역사를 지닌 사람들, 단순히 서명하는 존재가 아닌 수십 년간의 경험과 상처, 침묵과 의지로 만들어진 인물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이념과 문화에서 왔지만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지닙니다. 그들은 모두 매우 개인적인 차원에서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단순한 정치가 아니라 깊은 감정의 표현입니다. 상처받은 자존심, 감춰진 두려움, 공공연히 말하지 않은 약속들이 그들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궤적을 이해하는 일은 그저 흥미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움직임을 해독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고독한 청년기부터 권력 동맹, 배신과 침묵, 그 모든 여정을 따라가야 지금 벌어지는 국제 갈등의 뿌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많은 국제 긴장들은 신문 헤드라인이 되기 전 어느 은밀한 방, 어느 외면당한 순간, 어느 제어되지 않은 욕망 속에서 조용히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전쟁의 진짜 이면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 두 지도자의 생애를 다룬 독점, 이북이 고정 댓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식 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의 뿌리,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 그리고 어떤 외교 문서보다 많은 것을 설명해주는 내면의 역사에 대한 탐구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이 당신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닿았다면, 당신을 깨웠거나 당신을 불편하게 했거나 당신의 시야를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지켜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진짜 대화는 서로 다른 시선이 만날 때 시작되며 모든 목소리에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기울여 주셔서, 함께 있어 주셔서, 피상적인 경계를 넘어서 생각해 보려 해주셔서,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